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집이 얼마 올랐네, 눈 뜨고 보니 얼마가 올랐다, 이런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왜 끝도 없이 오를까요? 경제학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커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작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이 소득 증가분은 주택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 대출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고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 구매는 내 돈과 저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견고했던 공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소득과 집값의 연동이라는 상식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집값은 마치 로켓처럼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집값은 소득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대출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엄격했던 대출 심사 기준이 유연해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의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승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량 이상으로 상승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상승합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84%입니다. 국민 소득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2000%가 넘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음마 아파트를 기준으로 2000년 현실 거래가 2억에서 현실 거래 2천억 대략 1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 안 사면 바보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라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전세자금 대출의 도입입니다. 전세는 한국 고유의 주택 임대 방식으로 목돈을 맡기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되기 전에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마련해야 했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시장 진입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대출로 충당되면서 세입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높아진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갭투자라고 불리는 방식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는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구매하여 적은 실투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할수록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집값 상승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저금리 시대라는 새로운 파고를 맞이합니다.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집값 상승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과거에는 대출받기 어려웠던 금액까지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주택 구매 여력은 서류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줄어들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은 영영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며 주택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초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경기 부양의 필요성 속에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중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 자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기업 대출이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향하면서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저금리 기조를 제로금리 시대로 이끌며 집값 상승의 정점을 찍게 만듭니다. 각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시중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했고 이 돈은 실물 경제로 흐르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B2, 영끌이라는 유행어가 이 시기에 등장했을 정도로 저금리로 인해 대출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최대치의 빚을 내어 집을 구매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까지 맞물리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높게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올렸고 이는 매매가를 높이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매일 공표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가는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자연스레 매매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